아, 준다고요, 줘. 선배님,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거참, 더럽게 째째하네. 15년을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였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어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째째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 후배는 제게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급하다며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엄마 요즘 세상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뜯어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도와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힘내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건네진 그날 이후 매일같이 안부를 묻던 후배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아이의 안위가 걱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선한 마음으로 건넨 도움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돈이 오가는 순간 모든 관계는 변질되고 맙니다. 오늘 영상은 저처럼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년 세월을 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의 입에서 나온 괴롭힌다는 그 말, 그리고 째째하다는 그 경멸 어린 눈빛.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처럼 선한 의도로 베푼 도움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의로 돌변하고 평생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는 비극이 되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성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계의 품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도와준다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도움이 상대방의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관계의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돈 없이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후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을 뿐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썸네일에서 말하는 선행을 베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그리고 제목에서 말하는 나이 든 사람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이것, 그것의 정체는 바로 세월 속에서 다듬어진 영혼의 품격입니다. 이 품격이 없는 선행은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이 아닌 수치심을 안겨주고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아닌 배신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품격을 구성하는 5가지 조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경제적 으로도 불안해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내 자식에게, 내 후배에게, 내 친구에게 무언가를 베풀므로써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 욕구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섣부른 선행으로 이어져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분 역시 친한 이웃에게 비슷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섣불리 지갑을 여는 대신 며칠 뒤 그 이웃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생각해 봤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것은 쉽지만 그게 자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더군. 그 돈은 금방 사라지겠지만 자네의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 내가 자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다른 길을 찾아봐 주는 것은 어떻겠나? 그날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어르신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웃에게 작은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그 이웃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돈이 오갔다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선행입니다. 문제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존중하는 태도, 섣부른 동정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지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를 영원히 도움받는 자로 낙인 찍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한 번쯤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 즉 영혼의 품격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인 고난을 해석하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병이나 배신, 금전적 손실 앞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분노와 절망감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영혼의 격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파도 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가라앉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법을 아는 서퍼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사건을 단순한 불행이나 비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늘이 내린 질문지 혹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어이 배움과 의미를 찾아내려는 한 차원 높은 시선입니다. 75의 한 어르신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당장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분노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불행을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며칠을 앓아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하늘은 이 텅 빈 그릇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는 분노하며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아왔지만 그 돈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었던가? 나는 그 사람을 믿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가 가져다 줄 이익을 믿었던 것인가?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설령 배신을 당해도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병으로 쓰러져도 이 몸을 통해 내 영혼은 무엇을 깨달으려 하는가? 라고 자문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탓하기보다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운명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자기 성찰을 깊게 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따뜻하게 남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분위기가 유독 따뜻하고 깊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단단한 내면을 가졌다면 그 품격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시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살아온 경험만큼이나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자식의 서툰 살림살이, 친구의 어리석은 결정, 후배의 미숙한 일처리.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그들의 삶에 개입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었어야지 하며 상대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정답을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과 조언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뿐입니다. 영혼의 품격이 높은 사람은 섣불리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빛의 씨앗을 봅니다. 지금은 비록 흙먼지에 덮여 희미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울 그 가능성을 묵묵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70살의 한 아버지는 40이 훌쩍 넘은 아들이 갑자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공방을 차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아들을 뜯어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당장 처자식은 어떡하고? 모두가 아들을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울 때 아버지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은 또 한바탕 호된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딱 한마디만 건넸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 아비가 뭐 도와줄 일은 없겠니? 아들은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단 한 사람, 아버지만이 자신의 꿈을 믿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수억 원의 투자금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힘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최고의 모습을 봅니다. 섣부른 판단과 조언으로 씨앗을 짓밟는 대신 묵묵한 믿음이라는 햇볕과 따뜻한 지지라는 물을 주어 스스로 싹을 틔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남을 살린다는 것은 억지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가능성에 빛을 비추고 그 성장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잠잠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귀를 갖는 것, 그 세 번째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품격을 구성하는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니라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혜를 앞세워 상대를 가르치려 하는 대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스스로 흘러나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주는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을 엽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모든 조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리고 그들의 입을 얼마나 무겁게 닫게 만드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73세 한 아버지는 40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속이 탔다고 합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늘 위태로웠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해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거래처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홍보는 이렇게 해야 손님이 늘지. 아버지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조언이 계속될수록 아들은 점점 더 입을 닫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놈은 왜 저리 속이 좁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단골 찻집 주인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장님,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그저 말없이 차 한 잔 따라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풀이 죽은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가게 월세를 내기도 벅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아버지의 호된 꾸지람과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술잔을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이야기는 장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게 제일 두려워요. 아버지만큼 잘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던 것은 성공하는 비법이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아버지의 따뜻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말을 아끼자 아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영혼의 품격이 높은 사람은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말을 보태는 대신 고요한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그 성스러운 여백 속에서 상대방은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와 함께 여기에 있다. 는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품격 있는 어른의 4번째 조건인 메마르지 않은 감성의 셈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 세상의 모든 것에 무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처음 보는 것들에 가슴이 뛰고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울었지만 수많은 계절을 겪어낸 우리에게 이제 웬만한 일은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품격이 높은 사람은 그 무덤덤함의 강을 건너 다시금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75의 한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몇 년간 잿빛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감동할 일도 없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동네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블록 틈새를 뚫고 피어난 작은 민들레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경이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작고 여린 생명이 딱딱한 시멘트를 뚫고 어떻게 저토록 환한 노란빛을 피워냈을까? 그날 이후 그의 산책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길가에 이름 모를 들풀과 인사를 나누고 해질녘 하늘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았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메마른 감성의 샘에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돈이나 명예 혹은 대단한 사건 속에서만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 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한 줌과 같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삶의 경이로움과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 메마르지 않은 감성의 셈이 왜 중요할까요?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렸던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처받았던 어르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세상은 오직 그 후배와의 관계 하나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성의 샘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창가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위로받을 줄 알고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에 다시 웃을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채울 줄 아는 내면에 단단함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무례함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즉 영혼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아픔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가장 깊고 높은 경지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렸던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모욕을 당했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두 번 다시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며 인연을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품격이 높은 사람은 그 후배의 날카로운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절망을 먼저 봅니다. 오죽 힘들고 부끄러웠으면 나를 도와준 은인에게 저토록 모진 말을 했을까? 저 아이 역시 스스로가 밉고 한심해서 그 화를 내게 쏟아내는 것이겠지. 이렇게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78배 서예가이신 한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아들처럼 아꼈던 후배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배가 할아버지의 명성에 질투를 느껴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작품을 폄하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분노하며 당장 그 후배와의 연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며칠 동안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던 할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붓을 들어 작은 글씨를 하나 써서 후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네. 언제든 차 한 잔 생각나면 들르게. 그 글씨를 받은 후배는 며칠 뒤 할아버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이 후배의 뒤틀린 질투심을 녹이고
부끄러운 마음을 정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가진 힘입니다. 이 시선은 상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구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질문에 갇혀 밤새 괴로워하는 대신 오죽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 타인을 믿는 마음, 침묵의 힘, 메마르지 않은 감성,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품격 있는 어른의 5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는 각각 별개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서로 깊이 연결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 품격의 조건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왜 나의 선한 의도가 배신으로 돌아오고 따뜻한 도움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5가지 품격이 결여된 선행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자기만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기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다른 감정들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 없는 도움은 상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도입부의 주인공은 후배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를 건네는 그 순간 후배에게는 너는 무능하다. 너는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후배는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게 되고 고마움은 점차 수치심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없게 된 후배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은인인 선배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오히려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둘째, 사람을 살리는 믿음 없는 도움은 상대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생각에 우월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어차피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에 안주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평등한 인격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 혹은 부모와 자식 같은 불균형한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이 피어날 리 없습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모르는 도움은 상대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괜찮니? 힘든 일은 없니? 우리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수많은 말들이 상대에게는 감시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관심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고마워해야 하고 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들은 그 숨막히는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믿음 그리고 침묵이 빠진 선행은 결국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다 라는 자기만족적인 메시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쾌감에 취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이면에 숨겨진 미묘한 권력관계와 자신의 초라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는 후배의 절규는 바로 이 모든 심리적 압박에 대한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8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그 최종적인 해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베풀고도 상처받았던 이유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선행은 돈이나 물질을 건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5가지 품격을 갖춘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오래된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억지로 과일을 던져주거나 시원한 그늘로 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친 나그네는 그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다가와 그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타인을 믿는 마음으로 굵은 가지를 뻗으며 침묵의 힘으로 무성한 잎사귀를 들이우고 메마르지 않은 감성으로 생명의 수액을 올리며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햇볕을 품는 사람. 이런 품격을 갖춘 사람은 굳이 무언가를 베풀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주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안정감과 위로를 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서, 그 사람의 분위기에 적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없는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도입부의 주인공이 후배에게 돈 봉투 대신 이런 품격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후배는 돈보다 더 큰 위로를 얻고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것이며 평생 그 선배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며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과 사람을 모두 얻는 진짜 성공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의 선행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로 그런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